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쏠림이 키워드입니다. 그죠? 쏠림, AI 쏠림이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AI 테마, 얘네들과 관련된 친구들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나머지 종목들이 어찌 될지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어젯밤에 확인한 거는 있어요. 나머지 친구들이 AI 쏠림이 계속되면서 나머지 친구들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나머지 친구들은 그럭저럭 버티거나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근데 AI는 강하게 오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어젯밤에 살짝 좀 확인을 한 거죠. 소외됐던 친구들도 하락할 생각은 일단 없어 보인다라는 거 어젯밤에 본 거고, 물론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AI 쏠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소외되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AI 하면은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을 얻어맞으면서 좀 요즘에 흐름이 좀 둔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AI 쏠림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빠져있는 독특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런 현상은 일단 일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어쨌든 한 번 더 꿈틀을 할 수 있을 거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더 꿈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직은 엔비디아는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신고가 랠리 중에 이제 첫 번째 좀 기간 조정 비스무리한 그런 게 진행 중이다 보니까, 어쨌든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엔비디아도 더 일단 갈 수 있다. 다시 엔비디아가 AI의 대장으로 등극해서 랠리를 더 펼칠 것이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물론 근데 최근 몇 거래일은 좀 그렇진 않았다고요. 엔비디아 약세, 하지만 다른 AI 친구들이, 다른 반도체, 다른 AI,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어쨌든 나스닥은 랠리를 했는데, 어쨌든 AI 쏠림에서 약간의 그런 변화가 나타나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변화가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 요렇게 일단 갖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을 뒤흔들 만한 특별한 이슈가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예정된 이벤트는 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미국 고용 지표 발표, 그리고 그 정도가 있죠. 일단은 당장 눈에 띄는 건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7월 7일이 아마 일요일일 건데, 그때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있다고 하나, 어쨌든 그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세 가지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당장은 일단 눈에 띄는 특별히 예정된 이벤트는 없습니다. 오늘 7월 3일인데요. 지금 오늘 내일 어쨌든 한동안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당분간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그 조기 폐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증시 휴장하고요.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빨리 조기 폐장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 영상은 똑같이 정상적으로 하긴 할게요. 참고적으로 증시 휴장 혹은 조기 폐장 일정이 있으니까 미국 증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 보시다시피 일단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 어제 유럽 증시는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빠질 생각이 없다. 미국 증시 딱 보고 약간 희망을 가졌죠. 유럽 증시가요. 그래서 빠질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아직도 부진합니다. 제대로 아직 하락세를 극복한 건 아니고, 아직 7월 7일에 그 선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유럽 증시 대표적으로 독일 증시 하나 좀 볼까 하는데, 이런 모습이죠.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서 종가상 넘어간 적이 없고, 중요한 자리를 종가상 붕괴시킨 적이 없습니다. 답답한 구간인데, 빠져야 될 때 안 빠지니까 또 위쪽으로 또 올라와 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조금 유리하고, 전반적으로 또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일단 참고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독일 증시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러셀 지수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소외된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수렴을 많이 했다고요. 그죠? 오랜 기간 좁은 범위 내에서 옆으로 횡보를 했고, 이 이야기는 여기 에너지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에너지가 어딘가로 뿜어져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올 겁니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쨌든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간다고 하면 많이 갈 수 있다고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좀 공통적이에요. 러셀 지수에도 공통적이고 뭐 아니면 유로와 환율 이런 거에도 공통적이고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좀 공통적으로 좀 다들 방향성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방향성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같이 같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어쨌든 제일 강한 놈,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거 한 놈만 뭐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쨌든 분명한 거는 조금씩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으나 뭐 엔비디아가 조금 쉬어간다든가 뭐 엔비디아가 뭐 다시 대장이 된다든가 조금씩 어떤 그런 디테일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I의 쏠림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변화의 신호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일단 확실하죠. 그리고 그 엔화 약세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의 은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또 그나마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없는 그런 포인트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AI 종목들의 쏠림 계속 지속, 또 그리고 이것보다 힘은 조금 약할 수 있으나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어떤 주요 뭐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그런 베팅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이런 소외된 친구들은 나중에 뭔가 신호를 주겠죠. 나중에 나 올라갈 거야, 아래쪽으로 갈 거야, 뭔가 어떤 신호를 얘가 주면은 이제 그때 움직이면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걸 하거나 아니면 뭐 AI 친구들 쏠림이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뭐 AI 쏠림, 뭐 지금 AI밖에 할 게 없는데 나 AI 안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되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난 이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 감수하시면 되는 거고, 난 위험 감수 안 하겠다, 안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달린 문제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유럽 증시 지금 현재 분위기 좋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오늘 뭐 일본 증시도 아주 흐뭇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계속해서 많이 올라서 일본 증시 1% 올랐네요.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올랐네요.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저도 뭐 좀 찾아봤는데 왜 그런가 했는데 일본 금융주들이 좀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좀 많이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금융주들이나 뭐 이런 은행주들이 요즘에 많이 힘을 쓰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이 좀 긴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본의 금리가 뭐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금융주나 은행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관이 돼서 그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작용을 해서 금융주나 은행주가 조금 이 일본 증시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밑배경에는,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엔화 약세가 깔려 있는데요. 엔화 약세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두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라 견제도 하고 또 그 능력도 조금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일본이 지금 외환 시장에 아무런 개입도 못하고 엔화 약세를 정면으로 그냥 온몸으로 그냥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죠. 이걸 그래도 계속 감내하지는 않을 거야. 엔화 약세가 있으니까 너무 심하니까 저거를 일본 외환 당국에서 어떻게든 개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긴축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들이 금융주나 은행주의 실적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했던 베팅이 이제 들어가서 지금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뭐 그런 생각이 어떻게 뭐 맞는지 틀린지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이 좀 레벨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뭐 이런 일본 금융주들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뭐 그런 논리에서 움직이는 건지 뭐 약간 뭐 혼란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의 금융주들도 좀 레벨업을 하는 등 그런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의 금융주들이 움직이는 건 뭐 그런 거는 딱히 뭐 어떤 뭐 정부의 뭐 생각 아니면 뭐 외환 시장의 어떤 움직임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는 일단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일단 한국은 뭐 이따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으로 지금 주식들이 좀 강한 것도 일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증시 이야기하고 엔화를 좀 살펴봤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죠? 흐름이 뭐 조금 부진했지만
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막 그렇게 안 좋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이 딱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지켰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일단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이라서 뭐 일단 오늘 조금 빠져도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어쨌든 소외된 친구들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직전 저점, 여기 뭔가 이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전저점은 하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뭐 당장 이 정도 빠진다라고 해서 막 큰 위기가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냥 뭐 잘 버텼다라고 개인적으로 뭐 생각이 됩니다. 홍콩 쪽은 또 그리고 또 분위기가 또 괜찮기도 했고, 그래서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ETF들 추종하는 그런 지수들 살펴보시면, 중국 ETF들 지수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중국 증시 뭐 비교적 잘 그냥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방을 하는 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 미국 증시 소외된 러셀 지수가 하락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줘서 뭐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이 중국이나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위안화는 그 엔화만큼 그렇게 이 위안화 약세 올라가는, 이 달러 위안 환율인데 이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인민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이 아직 환율 약세를 좀 잡아보려고 조금 좀 통제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아직도 일본은 완전 손을 놨지만 중국은 아직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간섭을 좀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런지 일단은 이 속도가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있죠. 속도가 좀 둔화가 되든 어쨌든 이 조금 전에 엔화 보셨지만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아시아권 통화들이 다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흐름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달러 인덱스가 야 아시아 통화들이 저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 그건 조금 좀 무리한 생각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쨌든 유로존의 유로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일단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제 눈에 독특하게 띄는 건 아시아권 통화들의 약세인데요. 그죠? 이 달러 인덱스와 또 별개로 아시아권 통화들의 약세가 지금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달러 강세라고 뭉뚱그려 표현을 하긴 했지만 지금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은 유로화는 강했다고요. 이 유로화는 강하잖아요. 지금 아시아권 통화들만 약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셨던 게 이제 위안화가 약하고 엔화가 약하죠. 어쨌든 이 원화도 아시아 증시, 그 원화도 아시아권 통화다 보니까 위안화하고 엔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달러 인덱스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는 요소는 굉장히 많겠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이제 원화는 계속해서 좀 약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데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에는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덩달아 원달러 환율도 저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까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증시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한국 증시는 오늘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 소외됐던 친구들이 신나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코스닥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또 이것도 약간 또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코스피 선물 0.4% 상승, 0.47% 상승 마감했죠. 선물 지수가. 코스닥 150 현물은 2.5% 상승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가 2.5% 상승했으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 선물도 0.4% 넘게 올랐으면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종목들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코스피 상승 종목이 271 종목밖에 안 됩니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 전체에서 상승 종목 수가 426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150 종목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더 적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결론을 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미국 증시에서 그 AI 쏠림이 좀 계속됐지만은 러셀 지수나 이런 중소형주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쏠림이 계속 되긴 하는데 러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막 AI만 올라가는 그렇게 엄청난 극심한 쏠림은 아닌 것으로 일단 어젯밤에 확인을 했다 보니까 코스닥도 조금, 그래서 오늘 평상시에 소외가 됐던 코스닥이
또 그리고 2차전지 친구들이 조금 좀 오늘 힘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확실히 코스닥 상승률이 더 높았잖아요. 150 지수 상승률이 선물에 비해서 이런 점들이 높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막 다 좋게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수는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오늘 뭐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오르고 이런 거는 대형주에 한해서 좀 집중된 흐름,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주에 좀 특히 이렇게 코스닥 150이라든가 코스피 선물이라든가 이런 대형주 지수들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어떤 파생 상품의 영향 이런 게 한국 증시에 또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일단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좀 전에 금융주 뭐 그런 거 이야기할 때 금융주들 움직임 생각해 보면 뭐 어쨌든 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선물 지수에 대한 뭐 그런 파생 상품의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좀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글쎄요, 미국과 비슷한가요? 미국도 중소형주들이 좀 물 말아먹고 있는데 한국도 소형주들은 막 물 말아먹고 이런 흐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공통적이라고도 볼 수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한국 증시, 어젯밤 미국 증시 있었던 일들 거의 판박이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소외가 해소되는 어쨌든 그런 모습, 조금 더 건전성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한국 증시가 건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하여튼 그렇죠, 그죠? 상승 종목수 같은 거 보셔도 그렇고, 하여튼 코스닥 스몰, 그러니까 코스닥 소형주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소형주 지수는 0.9%라고 봐도 되겠죠. 0.9% 하락 마감. 코스닥 소형주는 박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지수가 2.5% 오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된 데에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오늘 HLB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죠? HLB가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닥 평상시 소외됐던 것들 많이 좀 회복을 하면서 코스닥은 일단 단기 바닥 만들어내는 모습이고, 또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앞으로 뭐 급등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씩은 좀 이야기할 만한 때가 좀 되긴 된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막 4% 오르고요. 에코프로도 막 7% 넘게 오르고, HLB가 상한가 같고, 이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삼천당제하고 9% 오르고, 시가총액 한 5등, 6등 되는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는 놈도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지금 보시면은 이 대형주 쏠림이 아무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가 한 요 구간에서 요렇게 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작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특징이 봉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움직이면 차분하게 움직일 생각은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커졌다. 움직이면 많이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좀 나타난 것 같고, 일단은 단기 바닥 만들었고, 뭐 HLB가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하는 등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갈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닥 시장은 한국에서 이건 이제 코스닥 지수죠, 그죠? 코스닥 150 지수인데, 코스닥 시장은 그냥 만년 박스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뭐 만년 박스권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만약에 얘가 소외됐던 코스닥이 한번 뭐 위쪽으로 많이 치고 오른다. 그럼 또 다시 그래봐야 이제 위쪽에 어떤 무거운 저항대거든요.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소외됐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단기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야, 그럼 매수하면 되지 않겠냐? 제 생각엔 이건 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매수할 바에야 차라리 뭐 어쨌든 지금 가장 강한 거 뭐죠? 코스닥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주요 종목들이 2차전지, 뭐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이런 건데, 얘네 소외돼 있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역배열이란 말입니다. 역배열, 역배열. 원래 좀 추세가 안 좋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이제 올라봐야 회복하는 과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회복이, 물론 이제 코스닥 종목이니까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베팅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뭐 투자 철학적인 부분이나 투자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 일단 별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건 뭐죠? 지금 강한 건 코스닥이 아니고, 지금 오늘은 코스닥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좋아요. 지금은 코스피가
예, 물론 코스피도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나스닥만큼 좋지는 않죠. 위쪽에 아직 무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얘도 별로 건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나마 코스피가 건강하냐 코스닥이 건강하냐 하면은 코스피가 훨씬 건강하죠. 코스피는 위쪽에 사실상 이제 몇 년 묵은 저항이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단기적인 측면 혹은 중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더 상승 여력이 많이 열려 있고 훨씬 건강하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지수 자체가 좀 대형주 지수라 무겁기 때문에 코스닥보다 변동성은 작을 수 있으나 근데 그래도 일단은 어떤 투자 논리적인 측면, 어떤 정석적인 측면, 뭐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피가 훨씬 안전하다라고 일단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몰라요. 기대 수익률은 코스닥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꾸 이제 우리가 저 지금 밑에 제 지금 카메라 밑에 써 있죠. 좋은 투자 습관 기르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는 측면에서는 코스피를 뭐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럼 코스피를 하는 게 맞다고요. 지금은 물론 코스피가 답답해 보이고 저거 되겠냐 싶지만은 일단 코스피가 분명히 훨씬 강합니다. 이평선 배열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얘 어때요? 얘는 아니잖아요. 이평선 배열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어쨌든 뭐 최근에 잠재적으로 누적된 에너지도 그렇고 주도주 구성도 그렇고 코스피는 AI 반도체의 영향을 받는 그 반도체가 시가총액 1, 2등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강한 놈을 매수를 하고 약한 놈을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좋은 투자 습관 기르는 측면에서 어쨌든 코스피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굳이 만약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근데 굳이 내가 뭔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코스피 매수하는 게 훨씬 정석적이고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근데 정석적으로 한다고 반드시 뭐 돈을 벌고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투자 수익은 또 어쨌든 다를 수 있긴 있는데 정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좀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 자체를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저렇게 하루에 선물이 2, 3포인트씩 하루에 5포인트씩 움직이는 게 이게 이제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하이닉스가 하루에 5%씩 움직이고 있는 게 이거 역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게 오래 지속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AI 쏠림이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AI 쏠림이 역사책에 실릴 정도로 너무 좀 극심한 점이 있어서 사실 지금 AI 랠리에 어떤 막바질 가능성이 있긴 있어서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을 제가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좋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 사실 지금 상황에 주식 산다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뭔가 굳이 해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굳이 주식을 사야겠다. 나는 저 배 아파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어쨌든 살 거면은 뭐 하이닉스를 사고 코스피를 사고 그러는 게 맞을 거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죠. 지금 뭐 AI와 관련해가지고 뭐 메타에서는 EU 디지털 시장법 위반했다, 뭐 애플 알파벳에 대한 뭐 조사를 개시한다, 그리고 그죠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도 그 프랑스에서 반독점 조사 받는다 그러고요. 안 좋은 소식들이 솔솔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바닥 찍은 월가 공포지수 8월에 고개 들 수도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대선 50일쯤 전부터 상승했던 그런 게 있다. 그래서 8월쯤 되면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슬슬 좀 불안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또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뭐 오랜 시달림으로 인해서 미국의 뭐 상업 부동산이 폭락을 해가지고 뭐 큰일 났대더라. 이런 소식들도 들리지만은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측면의 주식시장은 일단 그런 거 모르겠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AI 쏠림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이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계속 갖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뭐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할란다. 나는 도저히 이런 랠리가 이건 도저히 나 인정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계셔도 그래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굳이 내가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난 가만히 있긴 좀 뭐하고 시장이 막 저렇게 올라가는 게 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면 이제 기왕이면 좋은 투자 습관도 기를 겸 해서 하이닉스나 코스피 이런 거를 하시겠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단타를 치는 게 차라리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 습관도 기를 수 있고 그런 것 같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자면은 오늘 보시면은 이 코스피 종목들인데 뭐 굉장히 뭐가 뭐 골고루 좋았습니다. 골고루 좋았고 한동안 소외됐던 2차전지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게 금융주들이 KB금융하고 신한지주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얘네들이 레벨업 했다는 것도 좀 재밌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 기아,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까지 일단 쭉 읽어봤는데 여기까지 해서 지금 딱히 안 좋은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일단 코스피라는 시장 지수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이런 어떤 종목들의 내용을 보나 아니면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보나 상승 에너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고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 예시를 좀 보여드릴 구간이 있다면은 이런 구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선물이죠. 코스피 선물 2020년에 미친 유동성이 풀렸을 때 엄청나게 급등할 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해서 300에서 370까지 선물이 70포인트가 오르고 나서 70포인트 오르고 나서 세상에 기간 조정 있었어요. 기간 조정만 하고 나서 다시 수십 포인트를 더 올랐습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하실 텐데 이게 이제 기간 조정에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조정 보이고 올라가는 거. 가격 조정이 이렇게 쿵 하고 떨어졌었으면은 저 위에까지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기간 조정이 나왔다. 기간 조정이 나오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유동성이 좀 덜하고 고금리에 시달려가지고 또 그리고 어떤 큰 오랜 랠리의 피로감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시세가 엄청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보시죠. 힘이 좀 빠졌죠. 5월 말부터 해서 선물 360에서 390 정도까지 30포인트 올랐고요. 지금 조정이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막 7, 80포인트 올라가고 기간 조정 나오고 또 7, 80포인트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때와 비슷한 패턴, 이 기간 조정 중이라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고 기간 조정의 무서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저 N자로 올라간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여기 선물 한 몇십 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되겠고 오랫동안 힘이 모였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마음먹으면 랠리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상당히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랠리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랠리를 한다고 한들 코스피는 여기 2021년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항을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이면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이제 그 이후에는 좀 큰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특별한 일 없었고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막 분위기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오고 하이닉스도 길게 달고 올라오고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자체가 약합니다. 물론 AI 테마에 속해 있고, AI 테마에 속해 있고 그래서 또 종목 자체가 어떤 회사 내용 자체가 좋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회사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주식이 일단 힘이 약하다. 주식시장 수급이 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안 좋다 이겁니다. 예. 그 힘이 안 좋은 게 차트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림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근데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닉스는 하여튼 오늘 지켜야 될 자리 잘 지켰고요. 오늘 갭 딱 메꾸고 나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매집 그런 이야기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오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더 담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차피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어쨌든 여기서 사나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지금 한 번 샀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내에서 움직일 때는 일단 그냥 가만히 있기로 그냥 마음을 먹었고 여기서 얘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면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내가 더 사거나 아니면 팔거나 뭔가 이런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그 박스권 내에서 어제고 오늘이고 결과적으로 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어제 이미 찔끔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좀 좀 비중을 늘릴까 하다가 어차피 단타하는 거고 그렇게 여기에다 대고 그렇게 그런 큰 기대는 제가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2차전지 친구도 같이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근데 이래 버리니까 이제 다른 시장의 다른 중소형주 종목들이 다 우르르 무너졌던 것 같긴 합니다. 2차전지 친구들 오늘 보시면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전부 다 4%대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친구들은 4% 7% 오른 것도 있네요. 에코프로는요. 이런 모습들 보였고 현대차마저도 강했고 그리고 금융주마저 강하니
KB 이건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보시면 오늘 그 전고점 넘어가겠다라는 모습이고, 이 정도 모습이면 사실상 이제 레벨업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 금융주까지 이렇게 잘 버텨주면은, 이러면은 코스피는 아마 급등의 가능성, 종목들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신한지주는 뭐 물론 저기 뒤에 어떤 역사적인 고점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사실상 신고가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B금융도 그렇죠. KB금융도 오늘 레벨업을, 종목 코드가 KB금융도 그래요. 오늘 물론 올랐다가 긴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얘도 레벨업 뭐 이런 걸로 봐야겠죠.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는 이런 흐름이니까 레벨업. KB금융 이런 무거운 종목이 세상에 장중에 6%가 올랐었어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뭔가 어쨌든 힘이 굉장히 좀 넘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못 올라서 안달인 약간 그런 느낌? 예. 뭔가 어쨌든 핑계 잡아서 야 빨리 급등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 띄워놓고 여러분들과 봤지만, 그 중에 가장 강한 거는 어쨌든 하이닉스다. 가장 강한 거. 내가 만약 굳이 주식을 사야 된다면은 가장 강한 거가 무엇이냐, 그런 걸 생각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는 오늘 상한가에 가긴 갔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좀 죽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 벌써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번에 올라와 봐야 이런 건 상승 목표치 좀 제한되고, 이런 종목들은 일단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그죠? 시세가 이미 많이 나가지고 이런 종목은 약간 늙은 종목,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근데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그죠? 뭐 조금 더 오르면 일단 코스닥이나 이런 친구들 조금 더 반등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잘 나갈 수 있다, 한국 증시.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근데 어쨌든 다른 친구들이 잘 나가면,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그죠? 한국 증시에 어쨌든 코스피의 엄청난 급등 랠리 이런 거에 대한 좀 대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방 베팅, 이제 뭐 코스피에 대한 하방 베팅, 코스닥에 대한 하방 베팅은 이제 그런 게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아마 딱 기회를 누리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래요. 지금 하방 베팅 이런 거는 차라리 저렇게 대폭등이 한번 나오고 나면 대응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하방 베팅 이야기 할 때는 일단 분명히 아니긴 하죠.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드렸고요. S&P나 나스닥 이런 거 보시면은 이미 그죠, 어제 뭐 오늘 아침 말씀드렸지만 급등 준비가 다 됐다고요, 그죠? 언제든지 급등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소외가 돼가지고,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 외에서도 지금 찔끔찔끔 빠지고 있던데, 그게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가 같이 그래 좀 힘을 보태줘야 나스닥도 뭐 탄력적으로 오르거나 뭐 시원시원하게 빨리 시세가 날 텐데, 어쨌든 근데 엔비디아 없이도 이뤄냈습니다. S&P와 나스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뭐 거의 이뤄냈고, 하여튼 뭐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몇 주간, 거의 10거래일이죠. 거의 10거래일이니까 2주 동안 옆으로 기었던 저항을 거의 소화했으니까, 매물 소화했으니까 이제 급등한다.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죠. 그런 모습이고요. 뭐 다 봤죠? 뭐 금리나 환율 이런 것들은 뭐 답답한 구간이니까 뭐 딱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내용을 봤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도 악재가 하여튼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번 힘을 뿜어낼 생각이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이 보시면은 그죠, 구리 가격도 지금 2% 가까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험 자산들이 다 같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고, 하방 베팅 같은 거는 여기서 이제 한번 오버슈팅 뭐 이런 게 확 나오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한번 좀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세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다 드려봤고요. 오늘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나 아마 제가 알기로 없을 겁니다. 오늘 그죠, 미국 증시 조기 폐장인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ADP 고용지표 발표되네요. ADP 고용지표, 물론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이게 좀 시장을 좀 들썩들썩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ADP 고용지표는 AI와는 상관없습니다. AI는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ISM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되네요. 나름 중요한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인데 나름 뭐가 있네요.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저런 지표에는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주식시장은 막 더 달리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